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지금 뉴욕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 결정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려졌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현재까지 새로 들어온 소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은행 폐쇄가 결정된 이후에 정부의 개입까지 미국 금융당국이 주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 결정 이후에 조금 전인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경 미국의 규제 당국인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이 은행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이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이 시그니처 뱅크에 대해서도 예금 유출이 폭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방법에 따라 보장되는 예금자당 25만 달러의 예금뿐 아니라 정부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금을 보장하겠다는 발표가 함께 나온 점이 될 겁니다. 시그니처 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1,103억 달러 규모의 은행으로 앞서 청산 결정이 내려졌던 실버게이트 은행과 함께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암호화폐 전문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행의 총 예금 규모는 886억 달러, 우리 돈 116조 원에 이른 상황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태,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가 관건인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미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개입에 나섰다는 점 때문에 이 사태가 빠르게 진화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기는 합니다. 스퀘어팩 캐피털의 설립자인 폴 바사트는 예금을 보장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 예금자들의 돈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파급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이 단기 운전자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규모 인출 사태가 또 다른 은행으로 옮아갈지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형 은행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중소 지역 은행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 상태, 그러니까 뱅크런으로 인한 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을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에 주가들에도 반영이 되어 왔는데 지난 주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미국 지역은행주 가운데 두 자릿수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진 곳은 이번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실리콘밸리의 이 모회사와 시그니처 뱅크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도 티커 종목명 FRC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 기준 주가가 14%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이 중소은행들의 붕괴가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 긴축 정책으로 인한 나비 효과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점 살펴볼 부분입니다. 실제 연방기금리 시장의 선물 움직임 살펴보면 현재 미국의 3월 기준금리가 50bp가 아니라 25bp 인상될 확률이 82.6%로 높아졌고요. 에버코어 ISI의 이코노미스트 에드 하이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다면서 지난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붕괴한 뒤 5주 뒤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들의 붕괴가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역설적으로 미증시 3대 지수 선물을 들어올리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이 사안을 비롯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해서 미국 당국은 지금 긴급 조치를 꺼내 들었죠. 이 예금자 보호 조치 승인을 했는데 이 시각 현재 미국의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는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파산도 그렇지만 금융당국에서 대책이 나온 부분도 2008년 금융위기 경험이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문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다 빠르게 대책을 세웠다는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가 확산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페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오늘 발표된 게 재할인율 인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은행들이 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강원랜드발 부동산 PF 이런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책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잡히는데 대책을 미적미적되면은 더 변동성이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 양상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한국 시장이 좀 요동치는 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약간 그 1월 10일까지 발표된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좀 반등 뭐 신호를 좀 찾긴 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중국 시장 오픈하면서 시장은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사태에서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제 시장이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번 파산에 어떤 영향을 준 그 자산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스타트업, 벤처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과 연결된 그런 은행들 어떻게 보면 그냥 리스크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자산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거기에서 이제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시장도 점차 2월, 3월 같은 경우는 소형 아니면 테마, 코스닥 뭐 이런 쪽이 좀 좋았다 하면은 이제부터의 어떤 시장은 약간 이제 대형주나 현금을 양호한 기업 혹은 향후에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서비스업 산업은 괜찮은데 제조업 쪽은 아직 부자거든요. 이 부분이 회복될 때 한국이나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거에 기댄 어떤 경기 민감 업종 이런 쪽을 좀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로 인상될 것인지 앞으로의 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서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당장 SVB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서 25bp 인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고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앞서서 1998년에 롱텀 캐피탈 사태로 미뤄봤을 때 또 기준금리 인하가 조만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시장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고용 지표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신규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어차피 계속 진행되는 그 리오프닝 효과, 서비스 쪽에 타이트한 어떤 고용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경제활동 참가가 좀 늘었다는 부분. 그동안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실업률이 더 내려가고 그러면서 연준이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약간 저임금과 관련된 서비스업과 관련된 쪽의 고용에서 그 노동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총 수요가 약간 증가하는 그러면 이제 나쁘지 않은 고용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 이제 연준의 행보는 이 고용 지표보다는 이번 주 발표되는 CPI 쪽에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현재는 6% 수준인데 예상치는 6%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데이터를 보시면은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공급 압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화 가격 속도가 더 빠르게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대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일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SB 은행 사태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 미국 국채 쪽에 관련된 쪽에서 너무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그쪽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9월쯤에 영국 그 연기금들이 영국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쪽에서 발생했던 그 일시적인 어떤 쇼크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영란은행의 대응이 어땠냐면은
일시적으로 QT를 갖다가 중단하고 다시 자산을 재매입해 주는 약간 이제 여유를 두는 그런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연준의 행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속도를 좀 늦춰주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25bp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뭐 신재생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오늘도 뭐 2차 전지는 상당히 강한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원자재에 사용하는 그 부분, 그 리튬이라는 이런 소재까지도 굉장히 규제를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약간 좀 부정적 영향도 받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게 사실 보면 좀 꽤 커요. 미국하고 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그 정도까지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제조 쪽에만 초점을 둔다면 한국 그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쪽에 좀 일부 공장이 좀 현지 공장이 또 이미 있는 상태고 그 최근에 보면은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삼성 SDI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양극재 소재 기업들도 공장 건설을 이미 작년 한 2, 3년 전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과 관련된 이슈는 생각보다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관건은 또 SM, 하이브, 카카오 이 엔터주의 주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카카오가 좀 올라오고 다른 엔터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는 괜찮고요. 이 엔터주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SM이 엔터주의 흐름을 끌고 왔었어요. 네. 흐름을 끌고 왔고 그게 시가총액이 4.5조까지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도 밸류에이션을 맞춰야 되지는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리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일단 카카오든 하이브든 승자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한 쩐의 전쟁은 하지 않겠다. 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후유증으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확장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카카오나 하이브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줬다는 부분.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SM을 이용해서 이제 부족했던 이제 해외 진출,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SM 플랫폼을 통합해서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잘 진행되면은 하이브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SM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당분간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지나치게 이제 단기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